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토론회를 거듭할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 강도 단단해지셨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대선을 불과 12일 앞두고 열린 법정 두 번째 토론회 주제는 정치 분야였는데 특히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접목이 되면서 후보들의 안보관이 대비되기도 했고 또 정치 개혁에 대한 생각도 저마다 달랐습니다. 오늘은 전예현 시사평론가 또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토론의 내용부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일단 눈에 띄는 단어만 한번 모아봤는데 위성정당도 나왔고 핵공유, 단일화 얘기도 물론 있었고요. 또 대장동 N차 공방도 있었고 초밥집 법카 얘기도 있었고 빙하 타고 온 둘리도 등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성적표 질문이 1번에 들어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지난번 토론회보다 나아진 후보 누구였습니까? 전체적으로 나아졌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서야 TV 토론이 볼만하다. 그리고 이제 조금 변별력도 좀 생기는 것 같고 네. 후보자들이 본인의 주장들을 이제는 좀 잘 정리해서 전달할 정도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심상정 후보는 뭐 오늘도 여전히 제일 토론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확고히 정립된 그런 이제 본인의 논리라든가 비전을 가지고 이제 상대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해 나가는 그런 면에서 역시 이제 가장 뛰어났고 다른 후보자들이 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좀 뒤떨어졌다면 네. 오늘은 그래도 심상정 후보의 한 7, 80% 정도는 좀 쫓아온 것 같다. 그런 느낌이고요. 그런데 여전히 좀 그 눈에 거슬리는 대목은 네거티브를 중간중간에 섞는 바람에 네. 오히려 좀 맥이 자꾸 끊긴다.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심상정 후보를 역시나 꼽고 계시네요. 토론은 역시 심상정 후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은요? 글쎄요,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이재명 후보가 1차 토론보다는 여유가 좀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치개혁 과제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때부터 목소리를 냈던 분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이런 데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우리 당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준비를 좀 많이 해왔다는 느낌이 들고요. 네. 또 사실은 그동안의 프레임이 정권 교체냐 정권 재연장이냐의 프레임이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른바 정치개혁 특히 다당제에 대한 제도를 당내에서 의논해주러 가져오면서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에 대한 구애 작전을 펴면서 굉장히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는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토론에 비해서 좀 달라진 점은 그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지난번처럼 평론가분들의 점수를 먼저 들어봤는데 역시나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녹취, 발언들을 좀 토대로 여러분의 평가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권력 구조 개편이었는데 자, 후보들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치가 사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라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거대 양당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잘못하면 자기한테 기회가 오죠. 그래서 잘하기 경쟁보다는 상대방의 발목을 잡아서 실패를 유도하고 그런 기회가 오더라. 그래서 이런 구조를 깨야 됩니다. 대통령 할 일, 총리 할 일, 장관 할 일을 딱딱 구분을 짓고 그리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만 분권형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을 모시고 민관 합동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이분들과 대통령의 국정 아젠다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점검하는 이런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 이전이라도 권력 분산을 위한 실천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 국회 추천제로 국정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기겠습니다. 먼저 개헌을 통해서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이렇게 집중이 되고 견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실패한 대통령이 나왔던 겁니다. 네, 먼저 들어봤는데 조금 요약해보면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분권형 개헌이 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 윤석열 후보는 좀 선거 때마다 나오니까 좀 흐지부지되게 일수였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문제는 실천 의지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뭐 역대 대선 과정에서 대선 후보들이 이런 얘기 꼭 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뭐 분권형 대통령 하겠고 총리 책임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장관 책임제까지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냐는 거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좀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이제 대선 후보들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권력을 좀 내려놓겠다는 거죠. 간단하게 해서 총리에게 좀 나눠주고 장관에게도 나눠주겠다 그런 취지의 네. 이제 얘기를 한 것 같고. 네. 이제 조금 이제 다른 결의 얘기를 한 거는 이재명 후보인데 최근에 이제 뭐 공동정부 얘기를 자꾸 이제 하고 있잖아요. 통합정부. 예, 통합정부. 그래서 이제 정의당하고 이제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까지 포함해서 그런 이제 통합정부를 이제 꾸리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역시 결국은 실천할 의지가 과연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전에 하는 얘기하고 선거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늘 이제 많이 바뀌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 이제 그 문제는 그 신뢰성, 의지의 이제 문제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심상정 후보가 얘기했는지 뭐 정확히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꼭 개헌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 그러니까 이제 개헌 이전에라도 할수 본인은 있다? 그렇게 실행을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그런 얘기도 했고요. 나왔거든요. 네, 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개헌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주제이죠. 그러나 통합 정부라는 것은 대통령이 의지만 가지면 일부분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구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근데 사실 가장 중점이 둔 부분은 다당제의 정착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입니다. 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역시나 제3지대에 담겨 있는 민의를 국회에 반영할 수 있다던가 지방의회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거든요. 네. 그런적인 부분에서 신상정 후보가 뭐 이런 건 다 좋지만 일단 다당제를 통해서 민의를 다양하게 반영하다는 취지의 말이 조금 더 설득력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정치 개혁안을 언급하다 보니 위성정당 얘기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21대 총선 국면에서 벌어졌던 이른바 위성정당 논란을 놓고 공방이 있었거든요. 한번 발언부터 들어보고 또 해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님, 제가 윤석열 후보님 보면 가끔씩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모르고 그러시는 건지 알고도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위성정당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해가지고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겁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저는 뭐 그때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또 미래통합당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패스트 트랙으로 밀어붙여서 원래 그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여러 당들이 합의를 해야 되고 그 의석수 가지고 밀어붙인 역사가 없습니다. 더구나 제1야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이걸 패스트 트랙으로 밀어붙인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성정당 만들어서 그 앞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먼저 포문을 열었거든요. 위성정당 만들어서 정의당을 배신하지 않았느냐라면서 이 발언을 듣고 아마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른바 반윤 텐트에 대한 견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지금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네. 마지막 카드로 이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당 그다음에 국민의당까지 한때 가능하면 이제 힘을 모아서 윤석열 후보에게 이길 수 있는 필승 카드로 지금 이걸 이제 던진 것 같은데요. 근데 역시 이제 문제는 그거 역시 이제 진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비례위성 정당 같은 경우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 그 다원 민주주의 차원의 동의도 했고, 그래서 소수 정당도 뭐 더 커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은 했지만 결국은 그 의석 사실은 정의당이 가졌어야 할 의석조차도 뺏어간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게 이번 제안 역시 저게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오늘 그 은연중에 사실은 이제 깔려 있는 그런 얘기였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사실과 좀 다르게 이야기한 부분은 뭐냐면 네. 비례위성정당 시작한 게 국민의힘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는 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을 전체적으로 이끌고 주도하고 또 비례위성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그 조항이 좀 애매하게 만들어진 설계된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사실은 민주당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싹 빼고 간판을 비례위성정당 간판 누가 먼저 걸었냐 이거를 놓고 지금 뭐 책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건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얘기다. 아마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그 부분에서 조금은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발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심상정 후보가 국민의힘이 시작한 거 맞고요라고 네, 또 그렇습니다. 발언을 예. 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아마 당 차원의 이른바 팩트 체크도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정의당을 배신했다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도적으로 통과시킬 때는 힘을 모으더니 막상 그 뒤에 가서는 민주당이 말을 바꾼 거 아니냐, 행동은 다른 거 아니냐라는 점을 지적한 점에서는 일리가 있지만 네. 그러나 다시 한번 짚어보면 그럼 국민의힘은 끝까지 당시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죠. 네. 위성정당을 안 만들고 원칙대로 그러면 통과는 안 대로 하냐. 그건 아니었다는 점을 심상정 후보가 꼬집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위성정당 나왔을 때 언론사 사설에 등장한 내용이 거대 양당의 꼼수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는 것은 어쨌든 본인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했고 사과했고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당내에서 하고 있다라는 점에 좀 더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참고로 물론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지금의 정당에 있진 않았지만 만약에 다당제라던가 제3지대 정치를 인정을 하겠다라는 주장을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사실은 사과하고 당시 행동을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없다라는 점을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꼭 이 위성정당 주제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정의당을 좀 끌어들여서 질문하려는 것도 엿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움이 좀 절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심상정 후보의 좀 매서운 공격 그 동안에 좀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또 상당히 허를 그동안 찔려왔던 부분까지 인정까지 해가면서 그러면서 좀 제가 보기엔 넌지시 지금 여러모로 도움을 좀 청하는 그런 그 좀 모습을 좀 보였던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토론회 끝나고 심상정 후보를 향해 좀 야속하다는 어떤 인터뷰를 한 것도 좀 기억이 나고요.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도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나에 대해서 너무 과학한 것 아니냐라는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오늘 조금 여유가 생긴 이유는 아마 최근에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기존과는 다른 흐름이 좀 나타나다 보니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후보 단일화 결렬에 대해서 책임 공방이 이루어지는 정치 지형이 당시와는 조금 바뀌었어요. 그렇다 네네. 보니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심상정 후보의 오늘 발언을 들어봤을 때는 우리는 그냥 우리의 길을 가고 윤석열 후보의 구애든 안철수 후보의 구애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심상정 후보가 단일화 질문을 바로 했거든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간의 단일화가 최근에 결렬됐는데 여기에 대한 심상정 후보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양당 체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한 10% 국민만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이 다원적 민주주의와 후보 단일화는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안철수 후보님 뭐 그동안에 국민의힘하고 이제 단일화 이야기가 그동안에 있으셨는데 어떻게 지금 양당 단일화가 아직 열려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을 했죠. 뭐 앞으로 뭐 더 추진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까, 윤석열 후보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뭐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언론에서 계속 토론회 이후 이제 28일이 투표용지 인쇄일이기 때문에 주말 단판도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라 그런지 두 후보의 어떤 답변이 좀 주목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심상정 후보가 바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들으신 대로 안철수 후보는 결렬, 윤석열 후보는 노력하고 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지금 현재 상황을 그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이제는 뭐 내가 그렇게 급할 이유가 없다 이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이제 오히려 급한 쪽은 당신이다 그 메시지를 좀 던진 것 같아요. 이것도 최근 여론조사 결과하고 좀 그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단일화 결렬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가 보기에는 단일화에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다시 한번 좀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그런 상황. 그래서 지지를 약간 이제 접은 상태죠. 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지지율이 좀 하락을 해서 이재명 후보하고 지금 박빙승부를 벌이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 더 초조해지는 거는 윤석열 후보지 안철수 후보는 아닌 겁니다.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을 지금 오늘 좀 극명하게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심상정 후보는 이제 원칙론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소수 정당은 소수 정당대로 존재를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연정을 선거 끝난 다음에 연정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거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인위적인 이런 방식, 이거는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지적을 좀 한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이 틀린 얘기는 전 아니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예, 틀린 얘기는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사실은 가야 됩니다. 한국 정치가.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굉장히 지금 다원화됐거든요. 이미. 예, 그런 상태에서 두 거대 정당만으로 이 다원화된 이 사람들의 의견을 과연 다 이 정치에 투영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표 논란도 있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찌됐건 이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를 정치권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그 기제는 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다당제로 가는 것이 좀 맞긴 하다. 자, 그런데 이게 이미 좀 한번 판이 비례위성 정당 때문에 네. 한번 이게 좀 시도가 좀 불발돼서 다시 이 불씨를 살리는 게 과연 쉽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심상정 후보가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그 부분은 좀 공격을 했죠. 네. 비례위성 정당 이제 그런 거 이제 안 하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있다면 결의라도 좀 하는 게 어떠냐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는 계속 좀 피해갔죠. 이건 결의보다는 법으로 개정하는 게 옳기 때문에 뭐 법 개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의지가 있다면 지금 뭐 이 민주당 요즘에 전폭적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이라도 개정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개정 얘기는 아직까지 없는 거로 봐서 과연 이거 역시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이제 논란이 되는 지점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상정 후보가 앞서 발언에서 양당 체제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선을 얘기하면서 지금 10% 국민만 대변하고 있다라고 양당 체제가 이런 말을 강조하기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안철수 후보가 결렬됐다는 말을 앞에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본인이 제안했던 게 경선 아니냐라는 여전히 같은 입장을 밝혔거든요. 단일화에 그렇습니다. 대한. 이제 제가 보기에 사실 안철수 후보가 추후에, 그러니까 단일화 결렬 이후에 다당제에 대한 본인의 신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정 후보 단일화를 하려면 여론조사 경선 방식을 강조하는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굳이 단일화를 할 때 이 방식을 하는 근거가 예전에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이런 방식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무조건 안철수 후보한테 포기하고 들어와라, 이거는 사실 명분으로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그러면 국민의힘 일각에서 주장이 나왔던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고 마치 굴복하는 모습으로 어떤 윤석열 후보와 힘을 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과연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물론 주말 상황을 봐야겠지만, 어쨌든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선을 긋는 모습을 계속 보려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오늘 질문에서 이른바 초밥 법카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물으면서 약간 공동 전선을 만들려고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건 저한테 여쭤볼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식으로 선을 그었거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현재까지는 뭐 단일화 기류 가능성이 좀 낮게 하려는 안철수 후보의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1차 토론, 법정 1차 토론이 월요일에 있었고, 그때도 단일화 질문이 있었고, 지금 금요일 2차 토론 이후에도 비슷한 질문이 있는데, 그때와 지금의 또 이 단일화를 둘러싼 언론 보도에 조금 또 차이가 있거든요. 주말까지 포함해서 좀 전망을 해본다면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여전히 불씨라고 불씨는 표현하셨는데. 살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단일화에 대한 가능성이 전혀 없다. 예를 들어 안철수 후보 측이 그 단일화 정말로 이제 절대 안 한다라고 결심을 했다면, 네. 안철수 후보 측 또 국민의힘, 그러니까 국민의당 쪽에서 네. 이런저런 말을 할 이유가 없죠. 예. 그런데 지금 자꾸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여전히 실제로는 심겨루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으로 지금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정치는 그야말로 생물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단일화 된다 안 된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나, 아직까지 불씨는 좀 살아있는 것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이 안철수 후보가 비교적 결연한 그 어조로 딱 이제 결렬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것도 이것도 결국은 이제 사실은 따지고 보면 협상에서의 주도권을 좀 그 행사하기 위한,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 자기 주도로 어찌됐건 이 단일화판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의 한 반영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민주당 시각에서도 한번 볼까요? 지금 최근에 이 틈새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이 틈새를 노려서 안철수 후보의 어떤 낮은 연대라도 대선 이후
까지 생각을 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또 의도도 좀 보이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존재를 어떻게 좀 지금 시점에서 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최근에 보면 안철수 후보님 하면서 굉장히 예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예우일 수도 있지만 안철수 후보 지지층의 마음이 적어도 막판에 윤석열 후보에게 쏠리는 것을 차단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뭐 주말에라도 혹은 이후에 선거 직전에라도 단일화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네.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줄지 여부예요. 지금 시간이 사실 너무 늦었고 그동안에 보여주는 과정이 뭐 정책을 놓고 토론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양당 간에 좀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저는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단순히 국민의힘에서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안철수 후보 측을 약간 압박하는 듯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 때문에 만일에 된다고 하더라도 특히 시간이 늦어질수록 단일화의 효과는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팻말을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엔 안철수 후보가 팻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서 질문을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이재명 후보께서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한 말씀입니다. 지난 2년간은 마녀 사냥이다. 그리고 또 잘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선 후보 선출 이후에 올해 들어와서는 국민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실망시켜서 사과드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이 바뀐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 중이거나 이럴 때는 제가 입장을 그 실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사의 폭력성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했던 것이다. 저도 당했던 마녀사장. 두 번째로 재판이 이제 확정이 되고 범죄 혐의가 분명할 때는 제가 그거 잘못했으니까 그건 인정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고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른바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한 건데 문재인 정부 인사 문제 포함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와 설전을 벌였거든요. 자,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답했냐면 그러니까 답변이 왜 변화했느냐라는 안철수 후보의 질문에 수사의 폭력성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적하고 싶었던 건 그거겠죠. 결국 지금 대선 국면에서 내놓는 많은 이재명 후보의 얘기는 결국 선거에 필요하기 때문에 선거 이겨야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결국 진정성이 떨어진다. 그 지적을 지금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특히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최근에 이제 윤석열 후보 적폐 수사 이제 관련 발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일련의 발언이 좀 있었고 네. 그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제 사실은 그동안은 좀 문재인 대통령하고 거리를 두다가 최근 들어와서는 그렇게 거리 두는 발언을 안 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그쪽으로 함께 원팀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판단을 해서 아마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고 내부에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일련의 발언들이 좀 이제 조율돼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좀 존재하는 거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인 건데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이 선거에서 특히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서 말의 기류가 좀 바뀐 겁니다. 이런 건 사실은 뭐 이제 흔히 있는 이제 그런 그 정치권에서는 네. 그런 거고 뭐 윤석열 후보는 그럼 그런 거 없느냐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장소에 따라서 발언도 다르고 또 이제 처음 했던 얘기하고 대선 초기하고 후기 상황에 와서 또 상황이 바뀌면 또 말이 살짝 바뀌고 이제 그런 그 과정들인 건데 그런데 이걸 통해서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야말로 뭐 이재명은 거짓말장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으면 그걸 명확하게 딱 보여줄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진 못한 것 같아서 이 발언의 취지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 후보의 최근 제안을 거절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잘 조율해보자는 얘기인지 메시지가 좀 분명하지 않았던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의 기류가 좀 바뀐 것을 지적하고자 했지만 안철수 후보의 의도는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이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수사 과정이 어떠했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러나 법원 판결이 나와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있어서 유무죄로서 판결된 부분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는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어떤 무리한 수사다. 꼭 이 시점에 이런 수사를 해야 되느냐,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몇 번을 뭐 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논란은 또 당시에 뭐 제기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지만 어떤 판결이 나왔다면 그걸 가지고 죄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나눠서 설명을 한 것 같고요. 저 이제 평론가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오고 하는데 이 말의 액센트라든가 비유법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른 후보들에서 많이 안 쓰다 보니 귀에 쏙쏙 들어오지가 않아서 아마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한 것 같은데 사실 2시간 내내 듣는 저도 조금 그게 잘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3차 토론을 하게 되면 본인의 주장을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비판을 하려면 좀 더 어느 지점에서 비판이 있는지 말을 해준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번 토론 때 워낙 뭐 저희가 이 시간에도 소개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 화제가 됐던 부분이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데이터 그 경제 그 부분이었죠. 윤석열 후보의 어떤 설전에서 그 모습이 워낙 화제가 돼서 오늘 안철수 후보가 누구를 향해 좀 화살을 향할지 좀 관심이었는데, 좀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이제 그 두 거대 정당 후보 양쪽 다 하고 좀 거리두기를 좀 하는 듯한 그런 그 인상을 좀 받았고요. 양쪽 다 거리두기. 네. 근데 특히 이제 뭐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를 의식해서 일 수도 있고, 네.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표심 경쟁 상대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이제 대립각을 세우는 건 역시 윤석열 후보 쪽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도 좀 뭐 그런 기본적인 기조는 그렇게 지금 갔던 게 아닌가. 그런데 이게 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명확하게 이게 선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도 뭐 약간 좀 그 선을 긋는 것 같긴 한데 네. 그 선이 정확하게 뭔지, 그래서 본인이 지금 원하는 바가 정확하게 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좀 와서 닿지 않는 것은 좀 여전히 토론 기술과 관련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토론회 끝나자마자 지금 네 후보의 어떤 토론회 설전을 좀 분석하고 있는데, 혹시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잠시 뒤에 한번 중간 정리 차원 겸해서 2차 법정 TV 토론 치열한 공방 벌인 내용 한번 기자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연결이 되면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네, 지금 돼 있습니까? 네, 좀 확인하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자, 어떻습니까? 심 후보 한번, 심상정 후보 시각에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토론 전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심상정 후보는 다당제에 있어서 이른바 횡포를 쓰다, 양당이 그런 점을 굉장히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여론조사가 워낙 초접전이에요. 그렇다 보니 아마 민주당 지지층이라든가 이른바 범진보 진영 내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힘을 좀 보태주면 어떻겠냐는 여론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심상정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속 선을 긋고 있거든요. 제가 돌아보면 사실 예전에 경기도지사 후보 관련해서 야권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제야라든가 이런 데 요구가 있어서 심상정 후보가 뜻을 접은 적이 있었죠. 그런데 심상정 후보로서는 아마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이번에는 접지 않는다. 많은 진보 진영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당제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가 계속 강조하는 점이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돋보였던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게 대선을 가르는 주요 이슈는 아닙니다만 네. 지난 선거에서도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말하는데 1분을 다 썼어요.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에 공군 내에서 발생했던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도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점은 굉장히 어떤 진보 정당으로서의 보여줘야 될 바를 잘 보여준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다시 한번 이번 토론회 큰 틀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또 두 분과 발언을 통해서 요약한 내용을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성호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여기서도 지금 토론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주제가 권력 구조 개편이었거든요. 먼저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정치 개혁 등을 놓고 공방이 오갔죠? 네, 후보들은 먼저 헌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궤를 같이 했고, 윤석열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개헌 담론이 나오지만 늘 선거 후엔 흐지부지되기 일쑤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해서 다당제를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이재명 후보가 심 후보와 안 후보에 제안한 정치 개혁안 등을 놓고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우리나라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승자 독식 사회를 이끈 35년 양당 체제,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 이전이라도 권력 분산을 위한 실천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110명이 이미 입장을 발표했고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아마 의원총회를 해서 입장을 정리할 거고 아마 당론으로 입법 제안을 하게 될 테니까 이 권력 분산형 새로운 정치 체제는 기대하셔도 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곁다리만 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청와대 정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비서관들이 우리나라를 전체를 운영하는 이런 기형적인 형태를 고쳐야 된다. 우리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번에도 1차로 뭐 3선 이상 금지한다는 등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정치 쇼에 가까운 그런 그 제안을 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선거 전략으로 이것이 악용되지 않을까. 참.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관련 얘기도 나왔습니다. 심 후보의 질문에 안 후보는 이미 결렬을 선언했다고 일축했는데 윤 후보는 자신들도 노력하고 있다고 답하자 안 후보는 다시 경선으로 하자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 생각이 없으면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지난 2년 동안 마녀 사냥이다, 잘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 최근 사과한다고 한 것에 대해 물었고 이 후보는 수사 중일 때는 실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수사의 폭력성을 지적했지만 재판이 확정되고 범죄 혐의가 분명할 때는 잘못했으니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구상들도 저마다 다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밝혔습니까? 네, 먼저 이재명 후보는 무력으로 억제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건 하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큼 중요한 게 어딨냐며 한반도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면서 위협하고 거칠게 대해서 전쟁 위험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평화는 힘에 의한 상대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에서 나오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상대의 비위를 맞추고 굴종하는 것으론 지속 가능한 평화가 얻어지지 않는다며 강력한 안보는 인생과 경제 번영의 기초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감정과 혐오가 아니라 이성과 국제 규칙에 따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평화 외교를 펼치겠다고 했고요. 안 후보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중간에 놓고 다른 여러 동맹국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입각해서 하겠다며 북한과 대화에는 진정성을 갖지만 북핵 문제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발발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사드 공약과 관련해서 한중 파탄이 너무나 명백해서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이 무너질 때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 있다며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윤 후보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중층 미사일 방어가 필요하고 한미가 감시 정찰 자산을 공유해야 하는 게 명백한 사실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언급하면서 외교의 실패가 전쟁을 불러온다는 아주 극명한 사례라며 윤 후보가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까지 포함하면 4번째 토론회인데 후보들 간의 신경전도 날로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재명, 윤석열 양강 후보 사이의 설전이 치열했습니다. 안보 분야를 얘기하면서도 신경전이 오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핵 공유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는 거라고 저는 늘 주장해 왔습니다. 네, 하도 주장이 많이 왔다 갔다 하셔서 시중에 후보는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후보님 빙하 타고 온 둘리 같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정상적인 그 질문을 하시죠. 팩트에 근거해서. 대장동 관련 의혹을 놓고도 두 후보가 또 충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봐줬고 대장동 관련자들에게 이익을 본 것도 윤석열 후보라고 주장하면서 윤 후보님이 정말 문제라고 했고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몸통이라고 이 후보가 말했는데 자신이 성남시장을 했냐 경기지사를 했냐고 물으면서 마치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나 똑같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심상정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윤석열 후보에게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중범죄자인지 정치 탄압을 당한 건지 물었습니다. 윤 후보는 검사로서 맡은 일을 한 것이고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직업윤리상 맞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심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생각을 물었고 이 후보는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방금 전에 조성호 기자가 양강 후보 사이에 설전이 치열하게 오갔던 대목이라고 했던 부분, 바로 핵 공유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었는데 이번엔 저희는 좀 더 길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후보가 이제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를 여전히 주장하느냐 하면서 포부를 연 대목이거든요. 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자. 지금도 여전히 주장하고 계십니까? 저는 전술핵 한반도 배치를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리고 다행이군요. 저는 그렇게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두 번째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핵 공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예를 들면 유럽식의 핵 공유도 소위 이제 수송 투발 이 부분은 유럽이 맡아도 핵 자체에 대한 통제권을 미국 대통령이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핵을 한반도에 가져올 수는 없는 건데 그럼 우리 전투기 가서 실어 온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그 미국 전투기로 전폭기로 뭐 한다든지 이러면 똑같은 건데 새로 말씀하신 핵 공유는 대체 어떤 겁니까?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네. 저는 핵 공유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전술핵 배치 얘기를 한 일 안 없습니다. 후보님한테 여쭤보시죠. 네. 저는 핵 공유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는 거라고 저는 늘 주장해 왔습니다. 네, 하도 주장이 많이 왔다 갔다 하셔서 저도 잘 왔다 갔다 한 적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NSC 이미 회의했는데 NSC 그 회의하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도 봤는데 시중에 후보님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그 저기 후보님 그 빙하 타고 온 둘리 같다. 글쎄, 혹시 뭐 들어보셨어요? 그런 그 정상적인 그 질문을 하시죠. 팩트에 근거해서. 네, 빙하 타고 온 둘리였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질문이 아니었는지 한번 두 분과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어떤 국가 안보 이슈가 대선 국면에서 또 다른 큰 이슈로 변수로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 평화 체제 또 뭐 전쟁, 평화, 안보 이런 개념들이 질문 속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런데 왜 여기서 그냥 그 빙하에서 온 그 둘리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리기를 네. 중간중간에 그 쓸데없는 얘기들이 자꾸 해서 자꾸 흐름이 끊기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는데요. 이런 식의 그 약간 이건 인신공격성 그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이런 건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하지 않고도 충분히 상대에 비해서 내가 더 잘한다. 상대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거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토론을 통해서. 심상정 후보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이재명 후보는 토론도 잘한다고 본인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중간중간에 그 자꾸 이런 그 냉소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을 끼워 넣음으로 해서 오히려 자꾸 맥을 스스로 자꾸 끊는다.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많이 받았어요. 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이제 네거티브가 이제 양 후보 사이에서 계속 좀 오가면서 그거 역시 집중도를 좀 많이 훼손시킨 그런 거였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전술핵 부분이나 이 핵 공유 부분 관련해서는 네. 윤석열 후보가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좀 이제 학습을 더 하셔야 된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 놓고는 뭐 이 발언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북핵 대응 전략을 놓고 충돌한 부분이 나갔습니다만 안철수 후보 질문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 공유를 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그 나토식 핵 공유 뭐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럼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핵 공유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자는 얘기인지 네. 우리나라 이제 NPT 가입도 돼 있고 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핵 반입 자체가 좀 쉽진 않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까지 플랜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 이재명 후보가 사실 그 부분을 질문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좀 답변을 안 했거나 또는 이제 잘 모르고 있거나 둘 네. 가운데 이제 하나였던 것 같고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정확하게 이걸 알고 질문을 던졌는지 전 좀 의문이에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핵 공유를 이런 방식도 있고 저런 방식도 있는데 어떤 걸 하겠다는 얘기냐라고 더 따져 물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핵 공유 아니다라고 그러면 핵 공유가 아니면 그러면 전술핵을 어떻게 지금 뭐 서로 활용하자는 얘기인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명확하게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전술핵도 그렇고 핵 공유도 그렇고 또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가장 논란이 뜨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도 이거는 상당히 좀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갔다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점수를 더 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당시 후보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나토식 핵 공유도 후보들 사이에서 어떤 좀 의견이 엇갈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홍준표 당시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원희룡 의원이 원희룡 후보가 굉장히 반발했었죠. 그래서 네. 어느 정도로 얘기를 했냐면은 그 홍준표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국가안보 결단 내는 거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반발을 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상정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날카롭게 비판을 했냐. 군사 전략 차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아마 뭔가 두루뭉술하게 얘기하고 때로는 뭔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어떤 뉘앙스가 자꾸 나오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도 얘기를 했는데 NSC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미 뭐 NSC를 했다더거나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대학생들 만나서 곧 앱으로 직업 구하는 것이 뭐 온다.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대해서 뭐 기술고, 예술고, 과학고 나누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이미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때 논의되었던 내용, 포괄적 안보 동맹은 이미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고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다. 라고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왜 이런 발언을 하냐라는 지적을 아마 이재명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여기에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이슈는 그 보수와 진보 간의 가장 뜨거운 쟁점입니다. 네. 특히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있고 나서 뭐 핵보유 하자는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엄정한 그런 그 현실로 다가와 있는 그런 그 국면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충분히 대선 후보들 간의 이 치밀한 토론이 좀 필요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배제하는 것도 전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바로 하자 그래서도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핵이 없고 어차피 미국 핵을 활용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후보자들 간에 이건 사실은 좀 서로 수기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토식 방식은 사실은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어렵다라고 전제하고 그런데 그러면 미국의 핵 우산, 이른바 핵 우산이라고 하는 것은 또 존재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격차가 존재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그게 좀 더 절실하다라고 했을 때 지금의 미국이 생각하는 핵 우산 말고 다른 대안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때다라고 좀 보고요.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이제 안보도 자기가 이제 더 뛰어나다라고 좀 얘기를 한다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까지 이 이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나간 것 같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최근에 학습은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다라는 것 정도는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정도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두 거대 정당의 후보들이 조금 더 치밀하게 공부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상정 후보도 나토식 핵 공유에 대해서 미국의 핵무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는데 그 개념을 잘 알고 있느냐라면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질문 공세를 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또 질문 공세가 있었던 부분이 MD였습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죠. MD 참여 관련된 공방도 있었는데 심상정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어떻게 질문했을까요? 그럼 미국 MD는 어떻습니까? 네, 미국 MD는 저는 필요하면은 지금 감시 역대 정찰 정부가 자산에- 아무도 지금 역대 정부 누구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네네. 저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참여할 수 저 없다. 극초음속 미사일들이 개발되면은 그 대응하는데 한미 간의 그 MD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굉장히 그 획기적인 변화 같습니다. 현재 한미일 군사동맹이나 또 미국 MD는 지금 역대 정부 어디도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이제 사드 문제 하나 남았는데 사드 수도권 방어는 매우 그 효과가 불분명한데 한중 파탄은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동북아의 어떤 전략적 균형이 무너질 때 우리가 이 아시아의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 있거든요. 요즘 선제 타격 얘기하시고 사드 산불 폐지 이야기하시고 전략적인 균형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이런 발언을 지금 막 하고 계신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반면 교사를 좀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심상정 후보께서 뭐 좀 많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중축 미사일 방어가 필요하고 또 그 방어를 위해서 한미 간의 감시 정찰 자산이 공유돼야 되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사드 문제가 이슈로 부각한 적이 있어서 아마 이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이제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입장이고 이재명 후보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 의한 대응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기존 입장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심상정 후보의 질문과 윤석열 후보의 답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심상정 후보는 본인의 입장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이념에 따라서 질문을 제대로 한 거고 네. 또 윤석열 후보는 또 본인의 정체성에 맞는 보수 정체성에 맞는 답변을 전 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 서로 이렇게 대비하고 이렇게 좀 뭐 저쪽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접근할 단계는 조금 지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방어 체계를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고 미사일 개발 중에 있고 이제 그런 네.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맞아요. 진행되고 있는 건 맞는데 그 미사일 개발에서 하나가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당장 지금 이제 그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하고의 그 MD 관련한 협조 부분도 이거는 지금 단계에선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뭐 아니면도 이제까지 그래 왔듯이 그렇게 주장할 문제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사드가 그러면 추가로 필요하냐 않느냐. 그러니까 사드의 사실은 기능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잖아요. 사드가 그야말로 그 미사일이 핵심이냐 아니면 레이더가 핵심이냐. 그런데 레이더가 핵심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광역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사드를 여기에 이제 배치한 거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얘기해서 중국의 동향을 알기 위해서 군사 동향을 알기 위해서 이제 설치한 거다라고 이제 전제를 한다면 최근에 미중 간의 갈등이 지금 이제 격화하고 있고 또 러시아하고의 갈등도 지금 이제 심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우리가 이제 중국도 그렇지만 러시아 쪽의 그 전략 자산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특히 국동 지역에서의 상황을 좀 파악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전제한다면 사드가 지금 현재 배치된 정도로 충분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약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점검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그 기존의 주장들을 좀 반복할 게 아니고 이제는 좀 새로운 관점에서 좀 접근할 좀 그런 필요성도 좀 왔다 제가 보기에는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가 확연히 과거하고 달라진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더군다나 지금 미국이 자칫하면 좀 두 개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중국하고의 전쟁, 러시아하고의 전쟁. 자, 그런 부분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미국이 제대로 대응을 못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거기 사실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전제한다면 너무 상대방 것은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할 단계는 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반면 교사를 강조했는데 평론가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반면 교사의 좀 해석은 다를 수 그러니까 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오늘 극명하게 서로 네. 이제 해석이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야말로 뭐 이제 평화 좋아하다가 결국 당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 한편에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군사적으로 제대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 당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네. 그런 극명한 이제 시각차가 이제 존재를 하는 건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실리적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야말로 어떤 협정 그런 것에 과도하게 집착한 결과가 지금 결과가 이번 결과로 나온 거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결정적으로 이건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우크라이나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하고 러시아가 과거하고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시진핑 그 추석 체제에서 중국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개혁 개방 초기에 그런 분위기하고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로 좀 가고 있다. 저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라고 좀 보는데 러시아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국면에서 뭐 다시 이제 신냉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거 또 냉전하고 달리 이번에는 이제 중국도 그 사이에 많이 성장을 해서 군사적으로 강국이 된 상태에서 미국이 지금 미국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네. 두 명의 적을 지금 상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전략 상황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와중에 이제 우리 한반도도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잘 봐야 된다. 이거는 비단 북한만을 지금 우리가 놓고
외교 국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층 깊은 좀 토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토의는 전혀 없어서 좀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쉽다. 앞서 그 심상정 후보 발언 속엔 전략적 균형이란 말이 있었고 일단 지금의 후보들의 입장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재명 후보는 평화에, 윤석열 후보는 도발 억지력에 좀 방점을 찍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어떤 보수당이냐 아니면 진보적 성향의 당이냐, 진보 정당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 있고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에게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객관적이고 이런 수치라든가 이런 사실을 근거로 한다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를 들면 브룩스 발언을 놓고 이제 논란이 한번 일었었잖아요. 근데 대다수 언론이 팩트 체크를 한 거 보면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브룩스 사령관이 그런 것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된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오늘 발언에서도 갑자기 6.25 얘기가 나왔는데 6.25 상황이랑 뭐 지금 상황이랑 우크라이나 상황이랑 연결시키는 이런 발언을 하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무슨 발언할 때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물론 이게 어떤 수치를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어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 GFP에 따르면 군사력 140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6번째로 나와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뭐 핵 보유 능력이라든가 다르면 달라질 수 있지만 아마 이런 이제 객관적인 어떤 지표들이 있는데 너무 우리나라가 지금 안보력이 약화됐다던가 뭐 6.25 때 얘기를 한다던가 요즘 들어서 자꾸 뭐 색깔론 논쟁에 나오는 말이 다르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의 주장이 객관적이다라고 들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안보 불안감 부추기는 거 아니냐, 과거에 보수당이 썼던 방식을 쓰는 게 아니냐는 것을 오히려 프레임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토론을 한다면 조금 더 객관적이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내부에서 좀 정제된 안을 갖고 나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가지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윤석열 후보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네. 이제 이 부분도 아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의 독자적인 생각이 과연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하고 너무 동일해요. 이거는. 예. 과연 이래서 그 표심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데서는 다 이렇게 차별화를 하시겠다고 얘기하고 부동산 정책도 차별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하면서도 왜 이 문재인 정부의 이 외교안보 정책 결과적으로 지금 성과가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 불만이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데 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안을 내놓지 않느냐, 또 다른 대안, 이재명만의 대안을 왜 내놓지 못하고 있느냐. 그거는 결국 이제 뭐 너무 그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준비가 부족하거나 그 둘 가운데 하나인데 어느 쪽이든 좀 그건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보 환경이 지금 최근 들어서 급작스럽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려 그러면 이재명만의 플랜이 뭔지를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사실 이재명 후보도 굉장히 아픈 지적을 받아들였고 하지만 이 한반도 정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 2년 안에 바꾼다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또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변화하는 국제 정세라든가 기존에 했던 정부 또 미국 바이든 정부의 입장 등을 종합해서 봤을 때 아마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정책 중에서 계승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판단을 이재명 후보가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실패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평창 동계올림픽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가장 외국인들하고 외국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른바 안보 불안이었습니다. 그런 부분 사실 많이 되면서 한반도가 굉장히 불안한 지역이 아니라 평화의 지역으로 프레임이 그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부분에서의 또 성공한 부분은 높이 평가할 부분 또 인정하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두 분의 설명이 길어진 것도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맞물려서 안보 문제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어떤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두 후보도 양강 후보도 전혀 다른 입장을 밝혔거든요. 한번 발언을 들어보시죠. 전쟁은 정치인들이 결정하고 전장에서 죽는 건 젊은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가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은 충돌했죠. 그런 면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는 너무 거칠고 또 난폭해서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안보관이 좀 부족하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억지력을 가져야만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고 선제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그 의지를 보일 때만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민주당 정부나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저렇게 종이와 잉크로 된 종전선언을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북한이 지금 핵개발을 포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종전선언을 이렇게 강조해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그게 우크라이나와 동일한 그 위협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윤 후보님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는데 말을 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대비는 철저하게 하면서도 외교적으로 또는 협의나 아니면 소통을 철저하게 잘 하면서 그걸 관리를 해야지 큰 소리 뻥뻥 친다고 됩니까? 이런 거 가지고요 그 안방 장비라고 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저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군통수권자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 두 양강 후보의 서로를 향한 걱정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어떻습니까? 대선은 12일 앞둔 시점에서 이 두 후보의 엇갈리는 안보관 표심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네, 뭐 익히 알고 있는 바 아닌가요? 그리고 이 부분은 계속 논란을 해왔기 때문에 네. 뭐 국민들이 보수 정당 후보는 어떤 주장하고 있고 진보 정당 후보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TV 토론 과정에서도 역대 TV 토론 중에서 가장 변별력이 딱 두드러지게 보였던 그 분야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서로 각자 주장하는 바가 제 생각은 일면의 진리만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협상도 해야죠. 예.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 상대가 지금 어느 순간에 칼을 빼들지 모르기 때문에 나도 칼을 뒤에 숨기고 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네. 이제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양 후보의 주장이 다 일면의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뭔가 좀 컨센서스를 좀 이루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 지적드리고 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오늘 뭐 이제 그동안 TV 토론 과정에서도 그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후보도 오늘 뭐 이게 경제가 안보다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뭐 경제 규모 면에서도 10위권 뭐 이 정도는 되고 군사적으로도 이제 6위권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강대국이라면 강대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그런데 한반도 문제에서 지금 벗어나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보들이? 그러니까 세계 지금 전체적으로 안보 환경이 좀 바뀌는 데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아예 없어서 좀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근데 저는 오늘 이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 안보 문제는 보통 보수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코로나19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증시, 환율, 원자재 가격에 대한 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가 정치 초보냐 아니냐 유능한 리더십이냐 무능한 리더십이냐를 강조하는 것이 아마 본인은 그래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특히 경기도지사라면서 분명히 접경 지역에 있어서 안보 문제를 많이 다뤄봤을 거거든요. 그런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김대중 노무현 정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왜 받았을까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기존과는 다른 접근으로 평화체제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대화를 하고 정상회담에 노력을 기울였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대장동 관련 의혹을 놓고 두 양강 후보가 또 맞붙은 부분이 있는데 뭐라고 서로 설전이 오갔을까요? 도시개발공사의 그 정민용 그 변호사라고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독대해서 결제받았다는 서류 결제 내용들 이런 게 다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서 보면은 계속 그렇게 뭐 거짓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그동안 하신 얘기들이 전부 이게 사실하고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윤 후보님 정말 문제십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님이죠.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줬지 않습니까? 그들한테 이익 본 것도 윤 후보죠. 그 녹취록이 맞다면 거기 본인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구속돼서 바로 죽을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은 한참 전에 나온 얘기예요. 독대했다 이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네. 그 윤석열 뭐 죽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벌써 다 나온 거 보면은 제가 중앙지검장 때 법관에 대해서 많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나중에 보복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 이미 다 언론에 다 드러났고요. 그런데 제가 몸통이면 제가 뭐 성남시장을 했습니까? 뭐 경기지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관용 카드로 제가 뭐 초밥을 먹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수사했으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사를 정말로 무리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합리적이질 않아요. 본인이 더 녹취록에 더 극렬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점 좀 생각 좀 하고 말씀하십시오. 네. 네, 대장동 공방.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이 문제다라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그 얘기는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나라 팔아먹었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받아쳤습니다. 네. 오늘도 대장동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됐는데 그리고 지금 서로 지금 프레임 걸기에 지금 바빠요. 네. 진실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들도 마구 투척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국민들이 그런 정도로까지 바보는 아니다 하는 걸 좀 후보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인정해야 될 부분들은 그냥 인정하면 돼요. 그런데 참 인정하기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뭐 이해는 해요. 인정하는 순간 유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좀 보는데 이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는 저는 이재명 후보의 프레임 걸기가 너무 과도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갑자기 윤석열 게이트가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찌됐건 대장동이라고 하는 그 사업을 본인이 설계해서 추진을 했다라고 본인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관련자들 역시 다 본인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객관적으로 그 성남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후보의 측근들이 관계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그 관련해서 본인이 뭔가 뭐 지은 죄가 없다면 그 부분만 해명을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갑자기 윤석열 게이트로 이렇게 몰고 가서 그렇게 이제 몰아붙이게 되면 이게 제가 보기엔 절대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과하면 좀 오히려 덜한 것만 못하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판에 물론 이제 뭐 서로 경합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 이해는 하는데 사실과 좀 너무 동떨어진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선거 전략상 불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정치개혁이라든가 외교안보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또 대장동 얘기가 나온 건 저도 굉장히 유감이고요. 네. 사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주장, 온갖 녹취록, 심지어 주었다는 무슨 문건까지 나오다 보니 유권자들이 진실을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점이 됐습니다. 결국은 뭐 수사를 통해서든지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 부분, 이런 부분은 참 유권자에서 유감이고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를 많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권 교체의 이 열망이라는 것만 있다면 과연 정치 신인인 윤석열 후보를 제1야당의 후보로 선출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기존에 있던 보수당과는 다른 것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투영돼 있고 저는 이준석 대표의 당선과 윤석열 후보의 어떤 대선 후보의 당선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과연 그 정치개혁의 열망에 부응하고 있는가? 그것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일부 좀 구태정치라고 비판을 받았던 모습을 자꾸 가져다 쓰니까 오히려 영향을 받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가지 발언만 더 두 분의 해설을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상정 후보가 주도권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최근에 사면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입장을 물은 거거든요. 들어보시죠. 이제 박근혜 씨가 얼마 전에 이제 나오셨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부당한 정치 탄압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박근혜 씨는 국정농단 중범죄자입니까? 아니면 부당한 정치 탄압입니까? 검사로서 제가 맡은 일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신다고 해도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지 그 이외에 지금 대통령 후보께 여쭙는 적절하지 거예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여쭤볼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심상정 후보가 이 질문을 왜 꺼낸 걸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이 부분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윤석열 후보 이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논란이 좀 없잖아 있잖아요. 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뭐 어찌됐건 수사 관련해서 모종의 역할을 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유감을 갖고 있는 이제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을 좀 하면서 공격을 좀 한 것 같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제 지적도 조금 전에 이제 조국 그 얘기도 이제 조국 전 장관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심상정 후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양쪽에서 지금 나와서 지금 대선 국면에서 당신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그 당을 대표해서 나올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나 잘 모르겠어. 그 얘기를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찌됐건 양쪽을 다쳐서 심상정 후보는 어찌됐건 본인의 어떤 지지율을 좀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초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아주 공격을 집중을 했었는데 최근에 아마 진보 그 진영 내에서 왜 같은 편끼리 너무 이러느냐라는 지적도 좀 나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골고루 비판을 하는 쪽으로 조금 전략을 바꾼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왜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씨 얘기만 나오면 윤석열 후보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히려 입장을 밝히면서 주목을 받았거든요. 지금은 검사가 아니고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의 소신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오히려 저는 어떤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를 했던 지지자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후보가 최근에 어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한 부분이 아마 이재명 후보가 조원진 후보에게 약간 또 손을 내미는 모습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요. 조원진 후보가 윤석열 후보도 적폐이다. 그리고 보수 계멸에 어떤 주도한 것처럼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일부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토론회를 마친 대선 후보들 초박빙 여론조사 속에서 주말에도 집중 유세가 예고돼 있습니다. 대선 전국이 어떻게 앞으로 요동을 칠지 또 오늘 토론회 내용과 주말 유세 분위기까지 이어지는 YT 뉴스 통해서 계속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혜연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네, 긴 시간 고맙습니다. Это ужасно, война не может быть хорошей, это ужасно для всех ее участников. Жалко людей там, жалко нас. Больно, тяжело. Что делать, неизвестно. Тенденции такие, что... Я переживаю за народ, я очень переживаю, честно. Поэтому вот иду, мне просто с утра, я каждый день смотрю телевизор, каждую минуту, думаю, а вдруг что изменится. Но, к сожалению, пока ничего. Войска, я считаю, туда посылать не надо, это ни к чему. Это мое мнение. Зайди, здорово! Да вы меня несет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틀째인 오늘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시내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과의 교전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군에게 사실상 항복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와의 고위급 협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원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이틀째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까지 진입한 것으로 보이죠? 네, 우크라이나의 현지 시각은 우리보다 7시간 늦은 25일 오후 4시입니다. 이미 오전에 키예프 시내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교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키예프 중심에서 북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오볼론스키에서 소총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소총 소리와 폭발 소리가 들리고 보행자들이 몸을 피해 달아났으며 더 큰 폭발음은 시내 중심부까지 들렸을 것이라고 현장 기자의 보도 내용을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러시아군이 키예프 외곽 호스토멜 공항으로 공수부대를 침투시켜 공항을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작전에 200대 이상의 헬기가 투입됐고 공항 장악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원 200명 이상이 사살됐으며 러시아군 손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벨라루스에서 출발한 러시아 지상군은 전날 키예프 교회에 도착했으며 전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페이스북을 통해 화염병을 만들고 점령군을 무력화하라며 자국민에게 항전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오후에 러시아군 전차의 진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번 전쟁의 가장 힘든 날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은 해외로부터 지원받은 대전차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수적 열세에도 4개 전선에서 키예프를 지키기 위해 진지를 사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군사력을 앞세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남북 3면에서 키예프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가는 모습입니다. 앞서 이날 오전 4시에 전날에 이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또 있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전황이 격화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피해 상황도 커지고 있죠.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상대방의 피해를 부각하며 전세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 150명이 항복했고 군공항 11곳을 포함해 군용시설 118곳을 무력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군의 인명피해가 800명이며 탱크 30여 대, 군용기 7대, 헬리콥터 6대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지금은 수도 키예프를 방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상당수의 민간인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정확한 집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군사력에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열세일 수밖에 없는데 러시아가 사실상 항복을 요구했다고요. 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 25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군에게 사실상 항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이나군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요구에 응해 저항을 끝내고 무기를 내려놓으면 언제든 회담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내일의 운명을 결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25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고위급 협상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호응했습니다. 네, 또 이 전쟁 상황과 별도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움직임도 있다고요?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텔레그램을 통한 화상 연설에서 오늘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의 중립국 지위에 대해 대화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U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요구했지만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문제를 러시아와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인데요. 이에 대해 페스코프 클렘린궁 대변인은 긍정적 방향으로 가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하며 러시아는 대표단을 벨라루스의 수도인 민스크로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단에는 러시아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포함될 예정이며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가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번 러시아의 군사작전에는 벨라루스 군은 참가하지 않았다면서 대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양국의 민스크에서 대화할 것을 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였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군 시설만 정밀 타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속속 올라오는 영상들과 증언은 많이 다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여러 대도시에 포탄을 쏟아부으면서 도시 곳곳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구수봉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4일 수도 키예프 지역의 굉음과 함께 붉은 화염과 연기가 치솟습니다. 공군 기지가 인접한 추후이크 지역도 마찬가지. 파괴돼 주저앉은 차량과 엎어진 채 널브러진 시신, 그리고 불타오르는 아파트, 참혹 그 자체입니다. 폭격은 동이 트기 전 새벽 4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겨우 잠을 청했던 주민들은
컴컴한 어둠 속에서 극한의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 My mother screaming, wake up, wake up. I'm waking, all in the dust, screaming, alert from the cars. I don't even know. Maybe this is the shelter, maybe this is the rocket launcher. All in a panic and smoke from the fire. 키예프 인근 호스토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아파트 창문은 통째로 날아갔고 벽에는 축구공만한 구멍이 뚫려 직전까지 사람이 살았다고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군사시설만 정밀 타격한다던 러시아의 말과 달리 포탄 공격이 민간인 지역을 가리지 않으면서 무고한 희생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혼란과 공포 속에 황급히 피난길에 올라 국경은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들도 육로를 통해서 폴란드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에서 이승윤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속도전을 벌이자 시민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When we woke up, we heard explosions, we saw the rockets, and it was really scary. And we understand that we must leave now. They saw some kind of explosion. Of course, they forgot about every rules, and I guess there was many. 하늘길이 막힌 우크라이나 곳곳에선 육로로, 철도로 필사의 탈출이 이어졌습니다. 급한 마음에 여행용 가방에 중요한 짐만 챙겨 우크라이나 국경을 걸어서 넘은 가족 단위 피난민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Tickets on this train were sold out 6 hours or 5 hours before the aggression started. I was lucky enough to buy the last tickets to get here. It's very hard. The situation is such dynamic. It changes every hour. They were asking about the vaccination and the certificate of negative test. So there is immediate test. 이런 와중에 우크라이나 교민 A씨도 천신만고 끝에 폴란드로 탈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넘치는 차량과 인파에 6시간 넘게 기다리면서 한때 포기도 생각했지만 극적으로 폴란드 측 메디카 검문소로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내일 상황을 알아보고서 이제 다시 오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또 대사관 측에서 좀 조치하는 게 이야기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주 폴란드 대사관은 우리 국민이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국경을 넘을 때 인도적으로 긴급한 상황이란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에 남은 우리 교민 60여 명 가운데 출국 의사를 밝힌 인원은 30여 명입니다.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뒤 한국에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적의 주민들도 가족 걱정에 불안하긴 마찬가지죠. 시시각각 가족의 안전을 확인하면서도 언제 연락이 끊길지 몰라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자를 남긴 지 몇 시간이 지났지만 남편은 답이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어봅니다. 인천 한방마을에 정착한 우크라이나 국적 주민 발렌티나. 고국에 남아있는 남편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총소리가 끊이질 않는다며 현지의 긴박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Говорит, постоянно, да, стреляют, постоянно. Нет, потому что все закрыто, никуда не выпускают, не запускают, визу не выдают, нет сейчас. 지난 2014년에도 러시아와 무력 충돌을 겪었던 우크라이나. 당시 전쟁의 공포와 아픔이 되풀이되진 않을까 착잡한 심정입니다. Слышны были мы, конечно, соседи все вместе в подвал спустились. Вот так как сейчас там война, визу не выдают, и вот только молимся, чтобы все наладилось, чтобы мир был, и чтобы муж, конечно, поскорее приехал сюда.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사는 다리아의 부모는 수도가 함락 위기에 놓이면서 꼼짝없이 집안에만 갇혀 있습니다. 지금은 전화와 인터넷으로 무사한지 확인할 수 있지만 언제 연락이 끊길지 모릅니다. At some point maybe we will turn off internet and everything else, but at the moment everything is fine. I spoke to my parents like 3 hours ago, so everything is okay. They haven't. 머나먼 타국에서 가족의 생사를 걱정해야 하는 우크라이나 국적 주민들. 전쟁은 결국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비극이라며 평화를 위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주민들 극한의 공포 속에 밤을 보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죠. 자, 우크라이나 키예프 국립외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정식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서 현재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시각 한국은 밤 11시입니다. 지금 몇 시죠? 지금 4시 15분 정도입니다. 오후 4시 15분. 4시 15분. 그렇습니다. 지금 키예프에 계신 거죠? 네. 자, 궁금합니다. 키예프 근처에. 키예프 근처에. 예, 키예프 근처에. 자, 지금 네. 현재 상황 저희가 지금 보도를 해드리긴 했지만 외신에서 듣는 것과 좀 시간차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러시아군과의 어떤 교전 상태 어느 정도라고 듣고 계시고 키예프에서도 그런 어떤 교전음이 들린지 궁금한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러시아 포격이 계속되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남, 북, 동쪽에서 격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체르니기브 도시 근처에서 러시아 탱크 20대가 섬멸됐습니다. 예. 물론 우리들은 극한의 공포 속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4시에 벌써 미사일 포격이 시작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파트 집에다 미사일이 포격됐는데 네. 9층짜리 아파트 집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화재도 일어나고 예. 피해자도 있고 희생자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당시는 예. 말씀해 주신 곳이 그 키예프 지역인 거죠? 예, 키예프 지역이 아니라 키예프. 예, 키예프. 예. 예, 자, 시내에서. 예,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고 그 당시는 연기도 볼 수 있었고 그런 모습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화재가 일어나니까 연기를 볼 수 있었고 또 폭발음도 가끔 들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오후 4시 정도인데 지금도 폭발음이 계속 들리나요? 지금은 안 들립니다. 현지 들리기는 수도를 방어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에서도 도움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략자들을 저항하기 위하여 지역마다 여러 곳에서 의용군들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수도에서도 약 15,000명 정도, 어떤 정보에 관하면 15,000명, 어떤 정보에 관하면 18,000명 정도 의용군 부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기관총을 다 받아서 이게 만약에 러시아 군대가 들어오면은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군요. 볼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의용군도 수도를 지키기 20km, 위해서 모인 거죠? 예, 수도를 지키기 위해서. 예. 지금 약 20km 떨어진 곳에서 지금 전투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스토멜 들었지만 가스토멜 그 비행장, 그 다음에 서북 쪽에서 지금 계속 침공하고 있거든요. 탱크들이나. 그래서 지금 아주 그런 지금 교전이 이루어지고 있군요. 결련한 그런 지금 전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조금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시는지 러시아군의 위세가 아주 세게 들어오고 있다고 어느 정도인지 지금 현지 언론 보도도 있었을 텐데요.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하면은 러시아는 물론 하루 동안 하루 이틀 동안 다 취임 점령할 수 있다. 그렇게 예상했는데 예상보다도 지금 상태가 좀 다르거든요. 현지 상태는 좀 왜냐하면은 이 우크라이나인들이 아주 격전에서 아주 애국심을 많이 보이면서 격렬하게 대항하는군요. 격렬하게 대항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 민간인 희생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에도 미사일이 떨어졌다. 민간인 사상자가 있었다. 지금 러시아 측에서는 군시설만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들은 얘기 있으신가요? 그건 물론이지요. 전쟁하면 미사일 쏘면 아파트 집에 미사일이 도착했는데 피해자들이 물론 생기지요. 그거는 그분들이 피해자는 없다. 그거는 거짓말이고요. 예.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민간들 중에서도 몇 명은 확실히는 모르지만은 피해자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일반인들에게도 지금 피해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물론이죠. 그건 물론이죠. 현지 언론 지금 계속 듣고 계실 텐데 현지 언론에서는 어떤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방송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무엇인가 하면은 푸틴이 지금 항복하라고 하는데 네. 우크라이나인들은 끝까지 싸우겠다. 침략자들하고는 꼭 싸워야 한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에서 지금 알아야 할 것은 러시아의 침략은 우크라이나 침략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국제 질서를 상당히 두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모든 나라들이 특히 강대국들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면 또는 말로만 또는 제재로서는 이 위험성을 못 막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전 세계 민주주의 국제 질서에 상당한 위험성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기구들, UN, 유럽연합국들, 그다음에 나토 실질적 반응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그러면 다음 순서로는 동유럽 국가들, 발틱 국가들, 폴란드 그렇고 이 서쪽에서는 그렇고 동쪽에서는 대만 등등에서도 이런 사태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쟁에 대해서 세계사적으로도 가진 의미에 대해서도 보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지에서 생활하실 때 저희가 지금 전화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전화가 지금 되는 것으로 보이고 전기라든지 인터넷 사용이라든지 생필품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지 궁금한데요. 전기도 오늘 아침에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전기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통하지 못하고 그런데 8시쯤에 또 전기가 또 나중에 또 전기 들어왔고 그래서 우선 식품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 마켓들도 다 열려 있고 그게 식품들도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는 없고 다만 기름 차에 넣는 기름 있지 않습니까? 기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쪽은 줄을 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 서쪽으로나 가려면 물론 기름이 있어야 차를 타고 가져갈 수 있지. 왜냐하면 길이가 어쨌든 한 700km부터 900km까지 되니까 기름을 안 넣고는 못 가거든요. 가다가도 넣어야 하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피난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이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다른 곳에서는 교전이 있고 지금 서부 쪽으로 피난하는 행렬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금 기름 구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고 피난 행령을 좀 여쭈고 싶은데 그 수도 근변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주변 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피난 떠나신 분이 많으신지요? 아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우리 여기 그 이웃 사람들도 보면은 10명 중에서 1명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지 여론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항전을 해야 된다, 혹은 협상을 해야 된다. 많이 듣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주변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어떤 의견은 러시아와 의논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자. 그러나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그 미국이나 바이든 대통령이나 유럽 연합국에서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지지가 필요하고 지지는 있지만은 그 실제적 지지가 없습니다. 말로만 지지지 제재 그뿐이지. 특히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들이 무기를 달라고 해도 대로켓 방위 무기, 대탱크 방위 무기 그런 신무기들이 필요한데
다시 말하면 그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결단력이. 예.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나 유엔 유럽연합국이나 예. 그런 단호한 행동이 그쪽에서 그런 단호한 행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솔직히 하면 어려운 상황이고 예. 뭐 끝까지 싸우면 무기도 없지 또 힘도 솔직히 얘기하면 러시아가 더 세지 훨씬.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렵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뭐 끝까지 뭐 예. 싸우겠다는 그런 예. 생각은 아주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 현지 뭐 한인 교민들이랑도 아주 뭐 활발히 교류를 하시고 또 그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또 연락도 받으신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 현지에서 뭐 교민들이라든지 뭐 대사관이랑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대사관에서는 벌써 뭐 한 2주일 전부터도 계속 뭐 비난해야 된다, 뭐 철수해야 된다 그런 거 계속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 예. 또 뭐 지금 여기 거의 다 철수했습니다. 지금 교민들의 남은 교민들은 한 몇십 명 안 될 겁니다. 예. 아마 예. 한 30명, 40명, 뭐 40명 그 정도지 더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나 그분들 그 비상 상황에서는 필요한 그 물건들을 넣은 그런 패크를 다 공급하고 그분들한테 그 다음에 예. 뭐 버스나 이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그것도 다 그런 도움도 그 대사관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부디 안전하게 또 지금 몇 주 전에 저희랑 연락을 하셨었는데 계속 연락을 좀 주고받고 또 현장에서 상황이 좀 변하면 저희들이 또 연락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안전하게 저희가 다시 연락을 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운 싸움이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 첫날에만 자국민 137명이 희생됐다면서 호소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우크라이나로 직접 병력을 파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토 회원국에만 병력을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미국은 독일 추가 파병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튿날 새벽,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연설에 나섰습니다. 첫날에만 군인과 민간인 등 자국민 사망자만 최소 137명에 부상자도 수백 명이 넘는다며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자국 군사시설만 겨냥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주장과 달리 민간인 시설도 공격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홀로 남겨져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Чи ви з нами? Вони відповідають, що з нами, але нас із собою в альянс вони брати не готові.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원 요청에도 서방 측은 우크라이나로 직접 파병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 주변 회원국들의 병력을 증강하겠다고만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은 독일 추가 파병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Our forces are not going to Europe to fight in Ukraine, but to defend our NATO allies and reassure those allies in the east. 결국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건데 우크라이나 내 전황이 나토 회원국까지 번지지 않도록 방화벽을 친 셈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급기야 18세에서 60세 남성의 출국을 금지하고 군사력과 군사 인프라를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국가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규군 90만 명 수준의 러시아에 비해 우크라이나 정규군은 36만 명에 불과하고 군사 장비 면에서도 열세여서 이 같은 총력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옛 한진중공업에서 해고를 당한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회사와의 오랜 갈등을 씻어내고 무려 37년 만에 명예복직을 했습니다. 정년이 지나서 더는 일할 수는 없게 됐지만 해고 노동자라는 꼬리표는 마침내 떼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푸른 작업복을 입고 단상에 오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지난 1986년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징계성 해고당한 뒤 회사 정문을 다시 통과하기까지 37년이 걸렸습니다. 애원을 해도 안 되고 피가 나도록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던 문이 오늘에야 열렸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김 의원의 복직은 지난해 회사 상황이 크게 달라지며 결정됐습니다. 새롭게 들어선 경영진이 사명을 바꾸고 새 출발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과거 같이 근무하였던 동료이자 근로자가 시대적 아픔을 겪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명예복직과 퇴직의 길을 열어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미 정년이 지난 시점이라 복직과 동시에 퇴직해야 했지만 해고 노동자라는 꼬리표는 떼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김 의원은 함께 일하다가 숨진 동료들을 추모하며 일터를 한 바퀴 돌아보는 것을 끝으로 특별했던 회사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노동자가 회사에서 죽거나 다치지 않고 부당한 대우도 받지 않게 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고 해고돼가지고 대공무실에 끌려가고 징역 가고 37년 만에 복직을 하는 게 이거는 자랑이 아니라 사실 정부나 회사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누구에게도 이런 아픔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갈등이 해소됨에 따라 회사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농성장도 노사가 함께 철거했습니다. 지난 2010년 정리해고에 따른 타워 크레인 농성 등 극심한 노사 대립을 겪은 HJ중공업. 해고 노동자와의 오랜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소한 사례로도 기록될 전망입니다.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김 의원은 이제 자신과의 싸움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